557쪽입니다. 리영이 마지막 인터뷰. 경술국치 이전의 을사늑약, 통감부 시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당했던 사실상 국가를 상실한 상황과 흡사하다. 일본이 개혁이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조선의 국권을 탈취했던 시기다. 지금은 그 지배 주체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경술국치 100년 되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27일 리영희 선생은 서울 연희동 큰아들 자택에서 가진 김사몽 전 독립기념관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또 현 시국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파시즘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을 성토했다. 리 선생은 특히 현 정부의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외교 정책에 대해 뭐가 있어? 감히 미국에 대해 무엇을 말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노예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이보다 더 심한 정권이 어디 있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이러진 않았어. 미국에 가끔 할 소리를 했다고 일갈했다. 뇌출혈에 이어 간경화로 투병 중인 리영희 선생의 목소리는 가끔 가늘게 떨렸다.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명료했다. 이날 1시간 30여 분간의 대담이 진행됐지만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또렷하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 신문 등 글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할 정도로 전에 비해 건강 상태는 나빠졌지만 선생은 저녁 9시 방송 뉴스를 보려고 거실에 나온다면서 시사 뉴스에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선생은 주기적으로 복수에 물이 차서 며칠 전에도 4시간에 걸쳐 3000cc를 빼냈다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앙코르와트에 가고 싶은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1980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리영희를 사상의 은사로 소개했다. 선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엔 목맨 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 개인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집사람과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안겨줬다. 다음은 리영희, 김사몽 대담의 운영자, 리영희 선생 부인, 윤영자, 리영희 선생 부인, 김병기,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 본부장, 이거든 이날 대담의 요약이다. 이게 지금 사진입니다. 리영희 교수님과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이 이 글을 집필하신 김사몽 선생님이 함께 하신 사진입니다. 김사몽, 이하 김. 하루에 3차례 식사는 하시고요. 리영희, 이하 리.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지. 두 끼? 요즘은 소금기 빠진 반찬만 먹고 있지. 윤영자, 이하 윤. 3끼는 해야 해요. 점심도 조금씩. 리. 예전에는 맛을 몰랐는데 청국장 맛을 알았어요. 그걸 먹고 있어. 김. 의식은 아직 또렷하신데. 윤. 그래도 단어는 가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죠. 김병기, 이하 병. 요즘에도 손님들은 덜어 오시나요? 윤. 많이 오시겠어요? 이렇게 더운데. 16세기 남명과 21세기 리영희, 그 1인분의 역할. 김. TV는 가끔 보세요? 윤. 5시 뉴스 보고 동물의 왕국 보고 세계는 지금 9시 뉴스 볼 때도 있고요. 김. 뉴스를 보시고 가끔 시사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리. 뉴스나 시사나 관심 없습니다. 김. 편안하시게 건강관리만 하십시오. 선생께서 키워놓은 후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 여하튼 나대로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자기의 입장에서 해줘야지요. 김. 선생님 책을 읽은 독자들이나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리. 그저 내 힘 닿는 데까지 사회를 위해서 해왔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사회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할 것을 다했습니다. 김. 오마이 블로그를 통해 연재한 리영희 평전의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4.19 혁명 때 1인분의 역할을 했다. 언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국민으로서 1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썼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겪어온 지식인으로서 좋기 100인분, 1000인분의 역할을 하셨지만 선생님은 또 겸양하시어 1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감명 깊었습니다. 1인분의 역할을 충분히 사실 2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 리. 1인분의 역할을 충분히 사실 2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 청와대까지 파이프를 굴렸고 저쪽에 총을 쏘는데 파이프 뒤에 숨어서 밀고 올라갔거든. 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암 월출산 밑에 그분 괄호 열고 한학자 최준기 선생이 지금까지는 정암 조광조처럼 사셨는데 이제는 태계 이왕처럼 사시라 해서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조광조에 비교할 게 아니라 남명 조식에 비교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리. 글쎄 잘 모르겠네요. 김. 정암은 직접 정치인으로 나서서 국정을 개혁한 인물인데 비해 남명은 평생 권력과 정치의 부름을 마다한 채 숱한 제자를 기른 한편 잘못에 대해서는 임금까지도 서슴없이 비판하는 등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1인분의 역할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도 퇴계 후학보다도 남명의 후학에서 훨씬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도 대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언론개혁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봐서 오히려 선생님의 역할은 정암보다는 남명 선생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 것입니다. 리. 최준기 선생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급하게 살지 마라. 이제는 삶을 천천히 여유있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퇴계처럼 느긋하게 사는 것에 빗대서 나처럼 뭔가 이룩하고자 다급하게 사는 것을 비판한 것이에요. 윤. 내년쯤 앙코르와트 가시는 게 소망인데 참 가족 고생 많이 시켰지. 앙코르와트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역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세요? 리.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안 하겠어요? 집사람과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고생을 시켰고 나 개인으로서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김.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 하는 분들을 보면 가족이 많이 헌신을 하셨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는 조명을 하는데 막상 그 음지에서 고난을 받았던 가족에 대해서는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모님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리. 특별히 해야지요. 너무나 할 말을 못했다는 것. 생각할수록 참 불쌍해. 김. 건강 회복하셔서 내년쯤에는 앙코르와트를 한번 가시는 게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윤. 가려고 하려 했어요. 그게 팔자가 안 되시려나. 리. 아내가 나하고 맺어지지 않았으면 훨씬. 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요. 오붓하게 둘러앉아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걸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김. 선생님 것 평전을 다 썼으니까 다음번에는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상덕 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919년 28 독립선언 11명 중 서명을 하고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에 가서 의정원 의원, 의열단 단원을 하고 러시아에 가서 약소민족 대표단 회의 대표로 가고 만주로 가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 후에 고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반민특위를 하다가 이승만에게 쫓겨나 북한으로 갔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니까 그분 묘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 관한 자료라고는 연구 논문 딱 2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고령에서 학교를 다닐 때 16살인가 결혼을 하고 바로 도쿄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만주로 갔기 때문에 부인이 고향에서 혼자 살았어요. 어찌 보면 사모님은 나은 편입니다. 중국에서 정의원 요원을 할 때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는데 충칭에 피난 갔을 때 못 먹어서 아들, 딸, 부인까지 죽어버렸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승만한테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 아들은 아직 전셋집에 삽니다. 김상덕 선생은 독립운동 하느라고
애들을 보살피지 못하니까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올해는 국지 100년인데 아직도 친일 세력들, 그 잔재가 아니라 친일 세력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찍이 여러 편 글을 쓰였지만 아직도 그런 세월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리, 중앙일보에 백선엽이 연재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친일파라는 얘기는 없고 빨갱이 때려잡은 공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기가 일본 사관학교 졸업생이라는 것도 없어. 리, 그건 그거고 내가 궁금한데 그 서해에서 미국 항모가 뭐하는 거 어떻게 됐나요? 김, 아직은 안 왔는데 9월 중에는 예정대로 링컨함이 서해에서 훈련할 거라는 보도가. 리, 조지 워싱턴호? 김, 조지 워싱턴호가 훈련을 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리,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병, 중국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겠죠. 리,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 서해와 남해에 미국 항모가 그렇게 마음대로 오가면 중국이란 존재가 없어지잖아. 중국이란 대국이 자신의 위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지.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노예 정권이야. 그것도 사상 최악의. 김, 지난 상반기에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지도자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조선 중기 명청 교체의 과도기에 광해군이 현실 노선으로 실용해고를 펼쳤는데 4대 세력이 명나라를 배반했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인조반정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에 대한 맹신주의가 미국과 일본을 합친 무역량보다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 너무 추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 냉전시대처럼 한국은 미일 해상 세력하고 연결이 강화돼 버리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 쪽하고 해서 선생님께서 늘 염려하셨던 냉전체제 구도가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갈라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크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김, 그런데 북한은 국가로서의 유지가 어려우니까 중국한테 더 매달리고 남쪽도 그것을 좀 제재해달라는 식으로 중국한테 매달리게 되면 남북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공 외교를 해야 할 판이 아닌가요? 민족적으로 참 부끄러운 현상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리, 그런 면이 적지 않지. 하지만 이젠 내가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자료를 읽지 못하니까.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그 정도가 고작이야. 김, 70년대 중국을 중공이라 부르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중국이라고 쓰셨고 그 뒤 중국과의 관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도 세력 일부는 미국의 맹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한국과 중국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 일부가 아니라 한국을 지배하는 거의 8, 9할이 그럴 거야. 미국에서 공부했던 인간들이 전부 그렇고 언젠가 보니까 친한 나라, 내가 좋아하는 나라의 7, 8할이 미국이야. 이거 엄청난 거라고. 국가를 송두리째 정치든 경제든 가져다 맡기는 거야. 김, 주요 국가기관 연구원의 99%가 미국 유학 출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리,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뭐 조금 한다면 미국 출신 박사야. 병,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나요? 리, 물론이지.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노예 정권이야. 이보다 더 심할 때가 어디 있어. 이승만 정권도 이러진 않았어. 미국에 큰 소리 좀 쳤다고. 헛소리를 가끔 하면서도.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노예 정권이야. 그것도 사상 최악의. 지금의 시기를 일제강제 병탄 직전인 1905년으로 보는 거지. 병, 작년 인권실천 시민연대 10주년 축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 반을 진단하시면서 파시즘 초기 단계라고 우려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리, 파시즘 초기 단계를 지나가고 있어. 검찰, 경찰 하는 걸 보면 어디? 김, 전시작전권 전환을 또 연장시킨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리, 나는 이제 독립국가로 생각지 않아. 3년 정도만 연기한 것도 다행이지. 노예가 뭐가 있어? 자주? 아무것도 없잖아.
감히 미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병. 자칫 보수라고 표현하면서 자주국방 등을 소홀히 여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수라고 하면 민족적이고 자주적이면서 국방 등을 우선한데 말입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보수의 이름을 바로잡아 주신다면 무엇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리. 이건 완전히 수구 세력이지요. 극우. 병.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상황을 과거 우리 근현대사에 비교할 때 어느 시기와 흡사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리. 그러니까 을사조약 시기, 강제병탄 직전인 1905년, 거의 사실상 국가를 상실한 그 시기로 봐요. 김. 어떤 면에서죠? 리. 일본이 개혁이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형태로 조선을 실제로 지배했으니까요. 병. 그 당시에는 지배 주체가 일본이었지만 지금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리. 미국이지. 지금의 시기를 그 강제병탄 직전인 1905년으로 보는 거지. 베트남에 대한 사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김. 운동을 좀 하십니까? 윤. 나가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두 번 하시면 숨이 차니까. 김.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 2000년 뇌출혈도 일어나셨으니까 지금도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 즉 2000년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회복하고 일어나셨으니까 지금도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얼마 전 백병원에 누워 계실 때 비하면 얼굴은 초췌해지셨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빨리 털고 일어나셔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리. 나도 그러길 바라죠. 그래봐야 1, 2년이겠지만. 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90이 넘습니다. 윤. 그건 병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저는 이 상태로 1년만이라도 더 갔으면 좋겠어요. 김. 아직 기억력이 명료하시고 또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 다 아는 병 아닙니까? 리. 아는 병이 아니에요. 몸에 구멍을 내서 3000cc 그렇게 많은 물을 빼내야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 고통을 몇 번 당해요. 쉽지 않아요. 나는 쉽지 않은 일을 마치 쉬운 것처럼 자위하거나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김. 얼마 만에 한 번씩? 윤. 콩팥 지수를 보면서 하더라고. 간이 안 좋으니까. 콩팥까지 좋지 않습니다. 김. 많이 좋아지셔서 내년에 앙코르와트 가실 때 같이 가겠습니다. 리. 앙코르와트를 볼 수 있으면 참. 김. 베트남 건국 행사 때 베트남 대사 초청으로 베트남에 가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베트남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우리 국민이 베트남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리. 물론이죠. 장학금의 형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하나 지어주는 거, 학교를 몇 개 지어준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였으니까. 일본하고도 같아요. 일본이 뭐 죄송하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되느냐고 묻습니다. 남의 나라의 경우는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베트남에 한 것은 과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김. 그때도 선생님 쓰신 글을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침 한 번 뱉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학살했다고 쓰신 기억이 납니다. 리. 베트남에서 무자비하게 학살했잖아요. 미군의 졸병이 돼가지고서요. 용병.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물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과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병. 작금의 사항을 1905년에 비유하셨는데 후배 언론인들을 보면서 갑갑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후배 언론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리. 갑갑할 뿐만 아니라 제정신들을 차리고 있는가 싶어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갑갑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주 포기했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털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렸으니까 갑갑하지 않아. 대신 뉴스는 보지. 9시 뉴스를 보려고 여기 거실로 나오지. 닫는 글입니다. 570쪽 1인분의 역할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리영의 평전을 쓰면서 솔직히 후회했습니다. 그의 청렬한 생애와 넓고 깊은 사유, 지식의 세계를 가늠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1749년 조지프 에임스가 인쇄사를 쓰고 나서 느낀 생각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정신이 벅찬 일에 손대었음을 고백한다. 나는 처음에 그 능력의 정도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리영희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국토의 변방에서 태어나 군국주의 교육을 받고 해방과 더불어 월남하여 등록금이 없는 국립해양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지원 입대하여 7년간 통역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사 외신기자로 시작된 언론활동과 대학교 생활은 계속된 강제퇴직과 투옥으로 점철되고 그런 속에서도 지성과 이성으로 무장한 예리한 필봉을 멈추지 않았고 행동은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깊숙이 또아리를 튼 우상들을 격파하는 전사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시대의 저들과 싸운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이 적지 않지만 리영희 선생처럼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운 지식인도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비판자들의 싸움의 대상이 국내 정치에 한정되는 일국주의에 멈췄지만 리영희 선생의 경우는 독재의 배후에도 초점을 맞추고 반제투쟁에 나선 나라의 인민과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진실을 밝히고 우상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국제주의적 지식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심의 대상과 폭이 그만큼 넓고 깊은 세계적 지성입니다. 리영희 선생은 광신적 반공주의와 시대착오적 냉전 사상을 비판하면서 분단체제에서 기득권을 연구하려는 무리들의 허위의식을 벗기고 그들을 상대로 간단 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공권력이라는 국가폭력과 진실과 여론을 손쉽게 조작하는 거대 미디어가 있었고 백을 흙으로 조작하는 검찰공과 기소장과 판결문을 똑같이 복사해내는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의식화의 원흉, 친북좌경, 사회주의자 등 색깔론과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사문난족으로 몰아서 저자는 감옥에, 저서는 금서 처분하는 현대판 분서경유가 자행되었습니다. 4월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이성의 사회도 결코 만만치 않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은사, 운동권의 대부, 저항지식인의 대명사, 진보지식인, 살아있는 시대정신 등 그에게 가시면류관이 헌정되었습니다. 기회주의, 변절, 곡필, 어용 등으로 얼룩진 속물지식인 언론인이 판친 사회에서 청절과 청렴함을 지켜온 데 대한 헌사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속의 시대의 갈등을 요약하고 있었고 그 갈등을 몸소 살아가려는 열정을 통해 그 갈등을 초극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풍부한 하나의 체르소나였습니다. 철학자 샤르트르가 까미의 삶을 묘사해서 쓴 헌사를 리영희 선생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리영희 선생은 우상과 그들의 뒷배를 봐주는 제국주의와 싸우면서도 결코 따뜻한 인간성과 휴머니즘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역전의 용사인데도 그의 표정은 늘 밝고 인성은 맑으며 어눌한 말투에서도 유머가 넘칩니다. 한가할 때는 음악회나 오페라를 구경하고 아파트 응접실에서는 언제나 클래식 음악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리영희 평전을 마치면서 저는 그에 대한 단답식의 평가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일리아스를 한마디로 규정하거나 8만 대장경의 10마디 를 10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것처럼 리영희 선생의 심오한 철학과 학문, 실천의 가치를 어떤 형의 인물이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필자의 능력과 연구 부족의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그는 명징한 언론인, 학자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1인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지식인이란 사실입니다. 아울러 덧붙인다면 그의 많은 저작물이 자신의 말대로 시대의 흐름과 함께 결코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글은 여전히 현재성이 되고 그의 뜨거운 사회의식과 역사인식은 이어져야 할 이 시대의 가치이고 정신적, 학문적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강교하고 표독하고 몰상식한 우상들이 도처에서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28일 삼본댁에서 배웠을 때 여러가지 화제 중에 백범 김구 선생 얘기가 나오고 근년에 공인이 된 의열 청년 곽태영씨가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테러했을 때 신문사 외신부장으로서 생면부지의 글을 불러 저녁밥과 술을 사줬던 비하를 소개했습니다. 리영희 선생은 그만큼 의열남아이고
불의, 몰상식을 참지 못하는 저항아입니다. 지은 글은 키만큼 높았으니 당대의 젊은이에게 물어보라. 사숙한 제자 얼마나 많은지 깨우치고 이끌어 동시대 영재들을 격동시켰으니 뒤이을 인재 그 뉘인가. 중국 오사혁명을 이끈 정신적 지도자 량치차오의 사망에 무이시산이란 학자가 쓴 조문의 한 구절입니다. 이 글 역시 리영희 선생께 그대로 맞춰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4월 혁명 50주기인 2010년 4월 19일부터 연재를 해준 우리 시대의 정론 매체 오마이뉴스. 출판 시장이 어려운 때에 단행본 출간을 맡아준 책으로 보는 세상 책보세에 감사드립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전시작 정권의 3년 7개월 연장 등 의문스럽고 부끄러운 일련의 사태를 리영희 선생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봤으면 어떤 분석과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선생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끝내 타계하셨으니 참담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제 다시 누가 있어 선생님의 이성을 이을 것인지 참으로 막막할 따름입니다. 지은이 김삼웅. 편집 후기. 앞의 대담에서 리영희 선생이 이명박 정권을 지난 7월 1일 인권연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초청 강연에서 파시즘의 초기로 규정한 데 이어 1년 만에 파시즘의 절정기로 진단한 데는 특히 인권의 깊은 역사적 성찰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선생은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를 4시기, 제1시기 이승만 정권 12년, 제2시기 군부독재 30년, 제3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제4시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현재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제1, 2시기를 무인권 시대로 규정하고 그 고난에 찬 투쟁사를 피력했다. 특히 인간 존재의 근원 자체를 부정당한 제2시기는 인권에 앞서 짐승을 면하는 일, 즉 인간 존재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일 정도로 참담한 시대였다고 토로했다. 우리는 40여 년에 걸친 투쟁과 해를 수 없는 희생 끝에 제3시기 들어 아직 인권의 개념으로는 불완전 하나마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10년 동안 이룩한 최소한의 결실이 오늘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말았다고 통탄했다. 선생은 30년 전에 영장도 없이 끌려가 갇힌 광주 형무소에서 180년 전에 프랑스 영시를 그린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개탄했다. 자베르 경감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장발장을 천시만고 끝에 잡아놓고도 영장이 없다는 법적 절차를 이유로 풀어주며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장면을 보며 150년 전 수감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 사회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건너 이제 비로소 최소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시절을 맞는가 싶었는데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물신숭배, 파시즘이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현실을 당해 지난해 7월 그리고 올 8월 선생은 이렇게 울분을 토한 것이다. 이 책의 편집이 마무리될 즈음인 지난 11월 23일 오후 나는 김삼웅 선생, 저자, 홍소연 선생, 백범기념관 자료실장과 함께 면목동 녹색병원으로 리영희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평소에 반이나 작아진 모습으로 누워계신 선생님은 의식이 없으신 듯했다. 우리를 맞으신 사모님은 또 눈물바람이셨다. 나는 그런 선생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평생의 한을 푸시는가 싶더니 다시 맺힌 그 한을 품으신 채 이대로 가시려는가 싶어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누가 있어 다시 저들 광포함에 교활함까지 보탠 우상에 맞서 싸울 것인가. 생각하니 선생님의 존재가 더욱 간절히 그리웠다. 오는 12월 2일 선생님의 마지막, 아마도 생신에 보여드릴 이 책을 무척 기다리셨다. 이 책이 우리 안에 이성을 일깨우는 좋은 선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이수 책보세 발행인. 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572쪽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마감됐습니다.